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코너인데요.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로나가 진짜 턱 밑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앵커님도 저희 스튜디오에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한 건물에 있지만 전화로 뵙게 됐습니다. 예, 일단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에 가능한 한 전화로,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도 가능한 한 화상 연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또 감염 위험을 없애려고 방송 현업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 또 복잡한 정국까지 끼어 있는데, 당장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100일 남았는데 네. 지금 여야가 좀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후보들 또 장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조용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네. 부산시장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해본다면 네. 여당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다음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범여권으로 본다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대표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공식 출마 선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도 있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있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있고, 이종구 전 의원, 그리고 오늘 나온 것 같은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인물 또 있죠. 나경원 전 의원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이 나머졌으면 하는 여론도 좀 강한 것 같고. 네. 범보수 야권을 치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거대한 당들에 좀 떠밀려 있지만 정의당의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개혁에 기치를 내걸었던 여성 의원이죠. 그리고 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 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판을 분석하는 것도 참 쉽진 않네요.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변상욱 앵커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이미 범야권 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고요. 다양한 또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짝 언급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또 이어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 포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님? 네네. 전화 연결 상태가 훨씬 낫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범야권부터 시작해서 쭉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을 한번 보여주셨고, 일단 범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금태섭 의원과의 또 출마 선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양당 대결로 정치권이 흐르면, 네. 그러니까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개혁이든 반개혁이든 간에 두 당으로 쫙 갈라지고 유권자도 둘로 갈라지면 네. 안철수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쪽이 너무 넓어지는 거죠. 이른바 제3지대가 좁아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자기가 출마를 해도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하든 뜻대로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자력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든 나서면은 역시 보수와 중도를 묶은 단일 후보 이쪽을 이제 노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역시 중도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하고 부딪힙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보수라고 규정을 한다면 극우를 좀 떼내 버리고 그 대신 중도 일부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확실하게 보수와 네. 중도를 아우르는 멋진 제1야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안철수 대표를 부르면 되는 거지, 중도를 갖고 있으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도표를 끌어안고 당 안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네. 필요할 때만 잠깐 손잡자 그러면 상당히 이게 난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 손을 잡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시장이 됐다. 네. 당선이. 그러면 시장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의힘하고는 가끔 만나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나 하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자기로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그냥 내준 거나 마찬가지처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면 네. 안철수 대표와 그런 식으로 해도 손을 잡는 게 네.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문제로 인해서 네거티브 이슈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데 왜 굳이 안철수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인물을 중도표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거나 네. 끌어들이거나 하느냐. 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엄청난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가든지 할 텐데 네. 그런 모험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독자적으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여당이 가져가는 표도 있고 안철수 후보 측이 가져가는 표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고심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왔는데 뜻대로 단일화가 잘 안 되면 저 서울시장 그만 접고 다시 대통령 후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말 이제 확실한 후보인 겁니다. 물러설 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사실 신경이 쓰이죠. 네. 뭐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물러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단일화에 손을 잡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나오는 건 틀림없고 나오는 게 틀림없다면 국민의힘 표를 갖다 가져갈 게 또 틀림없고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부산에 터를 두고 있는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좀 마음을 확 열고 네. 멀리 내다보면서 중도의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을 좀 확 품어 안으면서 좀 크게 한번 꿈을 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그 초선 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어떤 세미나를 열거나 할 때 안철수 대표를 모셔다가 이제 네. 강연도 듣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계산을 하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뭐 룰을 바꾼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참. 이 과거 선거 국면에서 또 안철수 대표의 이 여러 가지 행보들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서울시장 되어도 정치보복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저도 해독기를 돌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내가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긴 하는데 네. 내가 대권 주자인 거는 아시죠? 이런 뜻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바꿔 해석하면 마음은 사실 대권에 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배어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효과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꽤 넓은 시야로 네.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짜임새 있게 추진해왔던 서울시 발전 계획을 네. 내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다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얻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그런 식의 적폐청산을 핑계로 한 정치적인 작업은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반 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깃발도 그대로 들고 보수 유권자들한테 저를 봐주십시오 하는 효과도 네. 있을 거고 네. 이런 효과들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가운데 제3지대 혹은 중도에서 굉장히 양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데 양당에 많은 숙제와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후보에 대해서 지금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지금 준비하느라 서로 바쁜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난번에는 민주당 진영 쪽에 가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일화합시다라고 하다가 실패했고 네. 다시 보수 쪽에도 내가 지분이 있어 하고 와서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할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심경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이해운, 조은희, 오세훈 이런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주목을 받으면서 떠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탁 등장하니까 네. 다들 그리로만 지금 신경을 쓰고 시선을 돌리고 있어서 네. 이거 사실은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룰로 보면은 당원 20%, 일반 국민 경선 80%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손을 내밀면 이 룰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 20%라고 돼 있으니까. 네네. 그 여론조사 100%로 바꿔야 되나? 뭔가 적당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한테 쓱 내미는데 사실 그 룰대로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불리해야죠.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따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셔라고 또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어떻게 경선을 짜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거절할 수 없는 네. 그렇게 불리하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안철수 효과라는 말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철수 효과를 어떻든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지 고심이 있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룰과 어떤 틀을 짠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불러들였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만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얻게 되는 셈이긴 하죠. 예, 100일 남은 선거에 대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고 굉장히 오픈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단일화 얘기도 당당하게 꺼내셨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상호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환영한다. 김진애 의원 출마하는 거. 네. 도시 전문가 후보가 등장해서 네네. 범여권 내 경선에서 보다 정책적으로 발전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좀 뜨거워지기를 자기도 기대한다라는 네.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단일화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문제도 있고 거기다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지금 효과를 바로 불러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뒤집기도 어려워 그렇죠.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총선 때는 상당히 유리했는데 지금 네. 코로나19는 여권한테 유리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백신이 만약에 2월 달 정도에 시작이 돼서 3월, 4월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여권이 유리한데 네. 지금 속도로 백신은 일반 국민한테 맞으려면은 6월, 7월 여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것도 소용이 없고 해서 코로나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권은 어떻게든 긁어 모을 수 있는 범여권 조직 세력은 지금 다 긁어 모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단일화 얘기도 나왔지만,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얘기가 사실은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우상호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 아침에 저희 출발시 아침에 출연하셨던 말이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거치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언급 안 할 수 없죠. 박영선 장관은 박원순 시장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여권 후보 중에서도 가장 지지도가 높은 편이고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문제인데 네. 지금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중소기업 장관이 갑자기 중도에 휙 떠난다는 것은 네.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여권에도 마이너스고 민주당에도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서 박영선 장관을 몸을 좀 빼주시면 가능한데 네. 문 대통령이 나서주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거취를 표명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예, 참. 박주민 의원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아직은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이 시간에 계속 또 변상호 앵커께서 아주 깊이 있는 이 시선으로 분석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앵커 리포트 뭘까요? 앵커 리포트는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박영선 장관 얘기도 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그다음에 뉴이처 시간에도 계속 좋은 얘기들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상욱의 눈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의 휴가 또 겸 자가격리 때문에 잠시 대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PD를 했었던 김우성 PD고요.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뵈면 사실 라디오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는 또 더 안전한 대책이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전화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두 분의 이 발언권을 지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또 SNS에 많이 언급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달궜던 이슈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입니다.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하면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이제 잠시 중단이 되고 업무 복귀한 상황인데 여당 입장이 참 먼저 들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신가요? 네, 법원 판결 내용 이제 존중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선 이 판결 자체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으로 본안에 대한 결론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결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끝난 것처럼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네. 꼼꼼히 뜯어보면 윤 총장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정치적 목적화의 보복성 징계다. 그랬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보복성 징계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 있어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다라는 네. 거죠. 판사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 무엇보다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채널A 네. 사건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 과정에서의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조금 있는데요. 네. 징계 자체가 보복성인 건 아니지만 제조기용 가반수, 출소기용 가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기피 신청, 피기피 신청인이죠. 네.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네. 그런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은 법이 정한 어떤 의결 정족수 자체를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셈이다라는 거죠. 예. 아마도 법원이 이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심의와 네. 의결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심의라는 것은 논의한다는 거고 네. 또 의결에 참석하는 것과 의사에 참석하는 것과 의결에 참석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해서 그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이 네.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제적 이용 가반 출석이라는 것에는 포함이 되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네. 법원이 또 인용한 판례 자체가 이미 네네. 의결까지 참석한 경우에요. 네. 의결 정족수까지 본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례를 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네. 법원이 조금 판단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이제 본안의 결과인 것처럼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선미점에 대해서 최종적 결과인 것처럼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정치적으로 계속 인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 명확합니다. 네, 징계 사유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중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로 요약해보고요. 그럼요. 야당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우선 저는 그 판결에 대한 세부 내용보다는 네. 큰 차원의 어떤 그 목적, 이번에 이런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인용을 하게 된, 네.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정도 한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런 네.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고요. 또 그 전에 이틀 전에는 대통령이 무언의 협박, 오부요원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네네.
또 값진 그 성탄 전야의 선물까지 줬다 이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뭐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절차가 조금 하자가 있고 내용에도 2대2 두 분 양쪽 부분을 다 언급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본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까지 여당이 주장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공수처가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윤석열 그 총장과 또 그 많은 검사들이 지금 여건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윤석열 총장까지 이렇게 내쫓게 한다는 것은 이 검찰 개혁이 검찰 장악이다 이런 것을 극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어떤 그런 신뢰가 됐다는 사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판결 나니까 대통령은 뭐 일부 사과는 했지만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고 또 많은 그 여당 의원들 홍위병 같이 말이에요. 그 사법부의 쿠데타라든지 법조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네네.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면 차기 대선 주자 이 선호도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네. 5차를 넘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는 전반을 보고 여건은 좀 사죄하고 자기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 평가에 대한 얘기와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주당 방금도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이 탄핵론까지 나오면서 좀 강한 발언이 나왔고 당내에선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탄핵을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위 신중론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더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도 분명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네. 이번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식이 더 높아졌죠. 이대로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그 검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위기감이 또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그 박성중 의원님께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대권 후보 지지도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자이든 타이든 본인은 뭐 자의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되건 간에 이런 정치권에서 본인을 후보로까지 주자로까지 끌어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검찰개혁 이슈를 이것과 섞어서 혼돈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헌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까지도 그 영역으로 넘어가서 심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여튼 간에 이 상황 자체가 뭐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윤 총장의 거치는 이미 마련이 됐어야 되는 이제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점은 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 이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더 이상 그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수사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향후 수사에 대한 검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검찰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관점에서라도 윤 총장을 고소한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흡사 특정 정파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대통령보다도 또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우위적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 대권 후보 대선 후자 선호도 조사죠.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면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지금 재보궐선거, 대선까지 선거 릴레이가 이어져 있는데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또 여러 가지 뭐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입당 러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좀 당내 입장에서는 더 지지 결집층들 모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도 있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고려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그리고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네.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개혁의 요구를 모아낼 필요가 있다는 데 절박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저도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 정말 매리성탄을 축성탄을 외쳐야 될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 네. 검찰개혁이 또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한데요. 네. 그동안 수많은 문자를 받습니다. 이제껏 받았던 문자와는 너무나 다른 절박함이었습니다. 네. 통상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날선 반응으로 이제 자극적 언어가 있는데요. 정말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제가 문자를 보고도 뭉클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항의성 문자인데도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에서 못 담고 있다는 게 송구해지는 그런 문자들이 다수였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지금 네. 이제 당내에서도 탄핵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선을 넘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탄핵이라는 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결국 국민의 분노가 보고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검찰개혁 또 더 나아가 사법개혁 이렇게 해서 판사 검사를 모두 손아귀에 잡아 넣겠다. 그래서 3단계로 저희들은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1단계는 여러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징계권, 인사권을 남용해서 어느 정도 묶어두고 지금 뭐 검사들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네. 판사들도 지금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민변 출신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는 지금 공수처가 이제 곧 구성이 됩니다만 공수처를 통해서 또 제압을 하고 결국 3단계에 저희들은 판검사 벌초를 하는데 이런 탄핵을 통해서 벌초한다. 역시 그 윤석열과 그 이하도 또 관련되는 여건을 수사하는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기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그 직무정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판사라든지 또 정경심 유죄를 한 그 임정혁 그 건선우 김선희 부장판사라든지 이번에 판결한 그 홍순욱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젠가 오늘 뭐 나오던데 집행정지 신청도 금지하는 네. 그 윤석열 방지 정청래 의원이 뭐 내고 있는데 네. 이런 민주주의의 반환법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뭐 정의당까지도 눈살을 찌푸리는 무모한 주장이다. 탄핵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은 국민 뭐 자기들 극소수의 어떤 판은 찬성할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상당히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갈라진 의견이겠지만 또 이런 상황에도 여당은 검찰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에 본격 착수한다 이런 제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됐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뭐 앞서 얘기한 언급까지 연결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미 뭐 늦장 출발 정말 6개월이 넘습니다. 지각도 이런 지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추천된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후보 1명 지명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청문회 거쳐서 더 늦추지 않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괴물 같은 조직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함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네. 무엇보다 단 한 차례 반성한 적 없는 검찰 아닙니까? 네. 지금 99만 원 세트, 검찰 세트라는 그런 힐량까지 받아안고 있는 검찰입니다. 과연 어떤 목소리가 국민의 요구, 역사적 요구이겠습니까? 네. 민간인을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탈북자 간첩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역사 안에서 국민을 핍박했던 검찰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단 한 번도 네. 달라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개혁
제도 개혁을 통해서 기관 자체에 대한 정말 중립적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첫발 짓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공수처 출범부터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역할 잊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근데 뭐 비토권 없다 해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김진욱 이 후보는 판사 출신이고 이건희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또 둘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한 또 판단과 고려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추천된 후보가 어쨌든 선택지 안에서 또 그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어떤 선호도라든지 어떤 것을 떠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이 공수처 출범이라는 사명에 대해서 또 강한 자신감과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비토권의 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법 개정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면은 이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든 간에 출범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본인 추천위원을 활용했던 그런 행태 이젠 좀 그만하시죠. 네, 자 야당 박성중 의원께서도 지금 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추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다만 오늘 우리 조영 원내대표가 현지까지 그분들한테 추천위원한테 보냈는데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사냥개가 되지 말고 역사앞에 죄인이 되지 말자. 그리고 간곡히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걸 마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걸로 또 비판하던데 우리가 그분들이 조영 원내대표 편지로서 그렇게 마음을 바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 법 개정 전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를. 네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무슨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청와대가 지정한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특히 저희들이 국회의장하고 다 합의된 것은 그럼 공수처장 추천할 때 공수처장은 최근에 공수처법이 다 통과됐으니까 4년 전에 통과된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동시 추천하다. 너희들이 4년 동안 추천하지 않았던 거 그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마지막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예. 자, 박성중 의원께서도 지금 최종 후보 추천된 김진욱, 이건희 두 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거부된 사람들입니다. 네. 한 번 거부된 사람을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저희들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대통령이 마음 먹은 사람을 시키려고 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이다 5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또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장을 출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표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굉장한 유감이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수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의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재보궐선거 100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야권에서 먼저 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은 좀 고심에 빠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명백히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박성중 의원께서 좀 입장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은 대선이 미니 대선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해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야권 연대, 반문 연대로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행인 것은 최근에 12월 7일,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서울 시민 중에 51.8%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코로나 19에 대한 대유행의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금 문제, 또 박은순 시장의 정청원 관련해서 재보궐 선거 후보자가 안 낸다는 약속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경선을 통해서 어떤 경선이든 저희들은 뭐 크게 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안철수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금태섭이라든지 들어와서 입당 후에 경선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우리 내부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해서 후보를 한두 명 해서 나중에 같이 하는 순차 경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한꺼번에 전부 해가지고 하는 원샷 경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든 빅텐트 아래서 단일화시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당도 입장이 궁금할 텐데 앞서 언급하신 다 정당별 지지도 얘기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였고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님, 지금 이제 앞서서 쭉 선거에 대한 입장이나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좀 여당은 조용하고 지금 야당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불령적으로 국민의힘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해왔던 후보도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역시도 외부 인사입니다. 네. 특히 자당에서 이런 정치적 구심령을 만들지 못한 채로 순차 경선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의 존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으시겠지만 지도부든 아니면 후보들 각자든 고민이 깊은 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자체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까 염려하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것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의 가능성으로 모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당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께 보이는 어떤 가치 전략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강한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간에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서 또 차기 당권 자체는 그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묘한 권력적 스펙트럼 하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것들을 정리해내는 힘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여당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야당의 힘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반문연대라는 가장 손쉬운 전략은 조금 제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하기에도 아쉬운 거죠. 정치 발전을 네. 위해서 야권 정비가 긍정적 방향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여당 역시도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거 되길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얘기도 언급해뒀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훌륭하셨던 분이죠.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본인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좋은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우리 후보군으로 이제 타천으로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또 각자 역할에서도 많은 점수를 얻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 어떤 상황들 등등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에서 각 네. 후보의 의중이든 네. 아니면 당내 알겠습니다. 후보군이든 정리되지 못한 차원에서 이런 네. 단일화라든지 그 얘기까지 언급하긴 그렇고요. 김진애 네. 의원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자, 끝으로 시간이 좀 짧은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일단 한 1분 정도 총평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뜻이니까 도덕성도 필요 없고 품격도 필요 없고 전문성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마이동풍이라고 너희는 지져라 우리는 간다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게 26번째입니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5년 합친 것보다 더 같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청와대가 청문회가 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또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게리 다이아몬드라는 스탠퍼드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짧게. 네. 예, 민주주의가 대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국을 들었는데요. 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화되고, 네. 당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너무 약화되고, 네. 야당에 대한 무관용과 알겠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 임명에 대한 총평이었고요. 이재정 의원님, 네, 답변과 또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HLH 사장 역임하면서 부동산 정책 일선에 담당했던 그 경력과 또 이제 이해도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난 방송에 저도 언급했지만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인식에 많은 문제의식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제 그간의 사과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책임감, 무게감 있는 행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책임감과 무게감 얘기해 주십니다. 두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모쪼록 잘 예방하시고 또 도움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어서 빨리 또 이 프로그램도 원래 진행자가 오셔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이동영 작가의 정면 승부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대타를 또 하기도 했었죠. 이동영 작가가 휴가 겸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조금 잠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임시로 진행하니까요. 이동영 작가 목소리 들으러 오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명, 1100명 뭐 이렇게 넘어갈 때에 비하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쨌든 1000명대에 근접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변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변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일부 유전자 정보가 변화되면서 지금 이 변이가 일어난 곳은 기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라는 네. 사람 몸에 들어붙는 네. 거기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전염력이 70% 이상 증가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컨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훨씬 더 감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역학적, 과학적 정보로는 100% 지금 확인된 건 추정입니다만 큰 네. 추정 치열이 달라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 감염력은 즉 70% 이상 증가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망률과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추가해서 소아청소년의 감염은 원래 코로나 네. 이번 바이러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렇죠.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기존 바이러스 다르게 감염도 증가되는 것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소아 청소년들에게서의 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어떤 이른바 병증, 독성 이런 것들도 강한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앓고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위중증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고요. 네. 다만 치명률이나 혹은 뭐 위중증을 가는 거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졌거나 그것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감염만 증가시키고 위중증이나 치사율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추정하는 결론이고요.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더 정보는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2일에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일단 부르겠습니다. 감염력도 높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 20여 개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를 추가로 더 강화하거나 뭔가 좀 지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거나 이런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체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고요. 네. 지금은 해외 유입되는 감염병의 하나 새로운 감염병으로 간주하고 유입 단계, 즉 검역 단계에서 혹은 입국 제한이라는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해외 유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지금 아까 20여 개국이라는데 이미 20여 개국 이상으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에는 이미 다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몇 개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변이인데 네.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호주까지 전파돼서 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혀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고 새롭게 강도 높은 애초에 해외로부터 유입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일단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는 신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국한 영국이나 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좀 추가 조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레임에 거기 내에 갇혀져서 특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네. 과거 지금 이러한 현재 영국발 변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유입이죠. 들어오는 것만 유입만 차단하면 우리나라 확산될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3차 대유행도 아직 관리가 좀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영국발 감염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가 70% 높고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온다면 네. 이건 불에다가 기름 들이붓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함에 있어서 지금 이미 영국이 아닌 유럽 국가 대부분으로 퍼지고 북미까지 퍼졌는데 네. 거기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강력한 방법이지요. 네. 이걸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과거 1월, 2월 달에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시작할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 결국 그때 못 막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가 확산이 되고 그것도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대구 신천지 사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해외 유입을 막는다면 네. 그럼 국내 확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근본적으로는 해외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모든 세계를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유럽과 북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입국 차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단계 전에 이미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22일자 귀국했던 가족 또 13일에 들어와서 지금 80대 남성이 고양시에서 숨졌죠. 이 일가족 모두 지금 확진 상태인데 이미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러 가지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가능성 왜냐하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네네. 큽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이번에 입국하신 분 중에 그 감염이 지역사회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로 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격리 단계에서 또 입국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아마 크게 차단이 잘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언젠가는 어디선가 뚫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입국 제한이라는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서 격리 단계에서 이걸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내국인을 상대로 못 들어오게 하거나 해외 교민을 상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당연히 입국을 하고 경유지를 통해서 하지만 그 외에 외국인에 대해서라든지 경유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네, 국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신데 지금 국내에서 항체 치료제가 이제 사용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에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작용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항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만 네. 아직은 이 부분 낙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용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네네. 치료 목적에 한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거고요. 네. 원래 정식으로 이 항체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치료 모든 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임상 3상 시험을 거쳐서 새로운 치료제로 약품 승인을 받고 치료제를 승인 받고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 3상 임상 시험도 시작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것저것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 위중한 환자들에게 본인의 승낙을 받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만 지금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면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이 치료제로 정식 허가로 받고 승인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직 그렇게 된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체계를 가동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요.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다소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도 오늘 어제만 해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점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금 내년 1, 4분기는 지나야 확보와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집단 면역이 가을 3, 4분기는 지나야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소통이라는 대국민 소통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대응의 중심을 대응 최고 본부인 중대본의 본부장, 즉 정세균 총리, 실무적으로 가장 책임자인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이 대국민 소통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치권 민주당 대표라든지 그 외에 많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나서서 어떤 의견과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정치화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고 위기관리 소통,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과학의 영역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 힘은 정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좀 통일된 메시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네. 이 코드음이라고 하죠. 코너가 시작되는 음악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분위기 같은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의 뉴스들을 좀 깊이 파헤쳐봅니다. 그런 것들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바로 프로파일러인데요.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 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자가 잠시 휴가 겸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코로나19는 보면 뭐랄까요? 역학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건 사고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해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혐의로 입건됐는데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왜 이럴까요? 글쎄 말입니다. 일단은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 용산경찰서가 28일 날 황하나 씨가 마약류 관리
관한 법리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에 네.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그런 상황인데 또 수사 입건이 돼 있다. 그럼 굉장히 좀 구속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확한 건은 요즘 사건 수사 때 피의자 이 관련된 것 때문에 네. 사안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정확히 구속영장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밝히지 않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꼭 구속영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네네. 문제는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앞에 이제 누범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일 때는 통상은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그것은 좀 경찰이 좀 설명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론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봐주기 논란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뭔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누범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고 또 지난번 작년에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 같이 이제 했고, 또 액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좀 묘합니다. 이게 제3자의 신고라고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다른 정황이 아니라, 네. 어떤 신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이 조금 더 중하지 않을까라는 걸 추정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보도로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참 일반인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는 지금 코로나19를 열심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보통의 국민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네. 이분은 마약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전혀 딴 세상 사는 분 같아갖고 좀 허탈하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재벌가의 가족이어서 또 유력 정치인의 뭐 자제여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허탈감 느끼는데 법이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다르게 적용되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음주운전 사고도 그랬었죠. 영종도 사고도 뭐 사람을 구해야 될 시기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또 났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찰들 단속도 조금 느슨해짐을 틈탄 건지 50대 가장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일하러 가시는 분인데 음주운전 차량에 당했거든요. 단속이 안 되고 있나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러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사실 뭐 눈에 뻔한 데에서 음주 단속을 해갖고 잘 피해 다녔죠. 이런 음주운전자들이.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요, 불시에 단속을 하고, 네. 아침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렇죠. 불시불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역이용해갖고, 네. 피해 다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네. 무려 아침 9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9시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밤새 술을 마셨거나, 네. 아니면은 새벽부터 술을 마셨거나. 깨지 않는 만큼 그런 거 마셨거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이라면 이거는 단순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게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윤창호법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한 처벌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숫자로 약간 중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배상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할 때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그걸 역산해 보면은 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마셨기 때문에 조금 깨고 그랬다 하더라도 0.08이 넘었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밤새 먹었다고 하면 몇 병 이상을 먹은 거고 네. 만약에 몇 시간 전에 먹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한 병 이상은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근데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알코올 분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먹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면허 취소 수치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음주 사고를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면허
취소라는 말은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운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운전했다라는 얘기로 그렇죠. 좀 해석이 되는데 이 지금 50대 가장인데 하반신이 마비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동승한 분들도 다 다쳤는데 윤창호법이 적용되나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두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상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품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과 네. 지금 말씀드린 윤창호법 두 개인데요. 네. 네. 문제는 그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게 과실범이고요. 네. 특가법에는 고의범입니다. 네. 그렇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형량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법 자체의 문제라든가 여러 논란 때문에 이게 어디가 적용될지 이거는 사실은 경찰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사고 나서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칠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서를 또 실수로 볼 것이냐 의도로 볼 것이냐 굉장히 좀 법 적용도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음주운전 사건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도 지금 뭐 뺑소니 의심의 차량 화재까지 났는데 운전자가 도망가서 음주 측정 거부했다고요? 예. 이건 안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안산 중앙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25일 날 오후 7시에 20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세 대를 연달아 추돌한 다음에 250m를 넘어갔고 교통선까지 부딪혀갔고 네. 불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다쳤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네. 많이 8명 이상 다쳤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네. 병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이게 법의 문제 아니면 관행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 큰 사고를 내 보통은 의무적으로 다 피를 뽑거나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무리 이 호흡 측정을 봤을 때 네. 보면은 술에 취한 게 뻔하니까 그렇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부하면은 그걸 강제로 피를 뽑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거는 인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처벌은 할 수 있어도 네. 강제로 피를 뽑거나 강제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부는 처벌 수위가 더 큰가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1회 시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징역형이나 네. 벌금형이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인데요. 네. 투스트라이크 넘어가면은 5년 이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보십시오.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3년 이하 윤창호법 적용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그것보다도 낮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사고를 내고 나서 나 못하겠어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없던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주변에 그 목격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 법의 큰 맹점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빨리 입법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다뤄볼게요. 112 신고했는데 감금당한 여성이 긴급 구조됐네요. 예. 이게 말하자면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인데요. 네. 27일 오전 2시에 네. 112로 심각한 그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네네. 근데 여성이 발음이 좀 불명치 않아 갖고 네. 구체적으로 위치도 말하고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 위치는 떴는데 분명히 위험 상황인 것 같아 갖고 여성의 답변에 따라서 동대문서에 있는 네. 파출소 직원이랑 형사과 여성청년 수사관들이 동원돼 갖고 네네. 이걸 찾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금된 피해자가 구조해내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과거 수원 오엔춘 사건도 그렇고 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네. 주변도 다 수색했다고요? 문제는 이제 위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건물 밀집도가 높은 데는 네. PC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PC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근처에 한 거리 하나를 두고 전체를 다 수색했는데 다행히도 네.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데 네. 이런 데를 이제 주목해 갖고 경찰이 좀 그걸 발휘한 거죠. 예. 정말 더 많은 또 범죄 정황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추가로 시간을 내서 한번 듣기로 하고요. 112가 좀 제 몫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